제가 그 교도소에 가서 이 강간범들만 한 10명을 한 방에 모아놓고 이 아침부터까지 재범 방지 예방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간범들과 하루 종일 물론 문 밖에 교도관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 교도소에 강간범들이 하루 종일 있는 것보다 오늘이 더 오히려 긴장이 됩니다. 뒤에 십자가가 버티고 있으니까 제가 눌리네요.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강의를 할 때는 노려보고 있는 10명의 강간범들을 제가 순식간에 제압해버리고 하루 종일 그 말 잘 듣게 교육을 하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해 볼 내용은 그저께 대법원에서 아주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죠. 전직 도지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보셨으면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야기가 이 판결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유죄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사실 판결의 핵심은 아니고 1심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따져보니 신빙성이 부족해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해서 무죄 판결이 났던 것이고, 2심과 이제 대법원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니 유죄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하다 해서 유죄가 난 겁니다. 형사 판결에서는 유죄냐 결백하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유죄냐 유죄의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냐를 따지는 것이죠. 결코 형사법관은 결백하다라는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not guilty라고 판결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관점 하나를 가지고 1심 법원과 2심과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죠. 한쪽은 not guilty고 한쪽은 guilty고. 자, 그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과연 뭔지 대법원에서는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성인지 감수성이 과연 뭔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원은 항상 모든 판결의 말미에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이러하게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그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구체화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일 겁니다. 감수성이 이런 감수성인가요?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감수성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저 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잔인하게 웃음거리로 삼았습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2017년도 사진인데, 당시에 이제 이 대표를 하시던 홍준표 대표가 여성단체 분들을 모아다가 이제 뭐 마초에서 여성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 간담회를 하셨어요. 이 자세히 보시면 지금 양옆에 앉아 계시는 여성단체 분들 제가 다 잘 아는 분들인데, 한 분은 여성인권진흥원장이시고 한 분은 여성정책연구원에 계시는 분인데 다 뭐 시분 표정이죠. 저 상황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뭐 트랜스젠더는 알겠는데 젠더 폭력이 뭐예요? 성인지 감수성이 뭐예요? 뭐 이렇게 이제 하던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 불편한 자리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홍준표라는 분이 이 검사 시절에는 굉장히 수사를 잘하시는 아주 명민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설사 성인지 감수성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성폭력이 어떻고 성차별이 어떻고 그 피해가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검사를 하신 분인데. 그런데 왜 저런 태도를 취할까요? 나는 그래도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 홍준표 대표의 얼굴에서 저는 저 사진을 보고 깔깔대고 웃다가 저 홍준표 대표의 얼굴에서 우리 얼굴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감수성의 문제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없어도 돼, 이게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신영철이라는 평론가가 최근에 이제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40대 이상의 아저씨가 혐오나 농단의 주체가 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정말로 필사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 자기 성찰의 문제가 이제 오늘 결국 제가 이야기하려는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의
문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40대 아저씨 이상만 지금 청중으로 놓고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저런 자기 성찰이 필요한, 또 저런 자기 성찰이 몹시 취약한 사람은 40대 이상의 아저씨뿐이겠어요? 누구나 어떤 위치에서도 가능하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온 건데, 70대 병원장 가해자고 20대 간호사 피해자입니다. 이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되는 부분은 정말 뭐 손버릇 나쁘고 이 입이 건 이런 경우는 또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기관의 성폭력이나 성희롱 고충 처리위원회에 나가서 케이스를 다뤄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 사람은 혼나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손버릇 나쁘고 이 아주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정말 성희롱 성폭력으로 뭐 단죄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요즘 나가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사라졌어요. 워낙 교육도 열심히 받고 다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엄중해졌으니까. 요즘은 나가보면 아이고 이 미련한 양반아 이런 케이스예요. 대부분 뭐냐면 정말 악의를 가지고 정말 뻔뻔스럽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나가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이 자기 성찰이 안 되고 나는 그래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의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배려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피해자가 어떤 심정인지는 전혀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딸 같아서 그랬다라는 유명한 그 전직 국회의장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의 말을 믿습니다. 정말 딸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친밀함에서. 그 친밀함이 폭력이 되고 희롱이 된다는 걸 미처 성찰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특히 저도 요즘에 학부 강의를 나가면 요즘 대학생들 너무 이쁘잖아요. 제 딸뻘들이고. 그래서 정말 너무 이 눈이 부시도록 그 아름다운 제 딸 같은 나이의 아이들을 제가 정말 감탄스럽게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빠 같은 마음으로 감탄스럽게 아름다움을 쳐다보는 거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웬 아저씨가 기분 나쁘게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제일 소위 아저씨들이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고요. 딸처럼 보일 때가 원래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여자로 보이면 조심할 텐데 딸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친밀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희롱으로 건너가기가 쉽습니다. 자기 성찰이 안 될 때는. 그 얘기를 오늘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누가 봐도 다 아는 분들이죠. 한 분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권력자고 또 한 분은 유럽의 최고 권력자죠. 부시 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입니다. 저게 G7 회의 현장에서 잡힌 사진인데요. 부시 대통령 아시잖아요. 굉장히 친근하고 사람들과 잘 이렇게 친절하게 친밀감을 항상 표시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이 뭐냐면 하루 종일 G7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제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메르켈 총리는 여러 번 봤으니까 부시 대통령이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어깨가 뭉쳐 보이고 피곤해 보이니까 들어와서 오다가 친밀감의 표시로 배려의 마음으로 어깨를 주물러 준 거예요. 그런데 메르켈 총리의 표정을 보세요. 표정이 어떤지. 자, 저 사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선이었고 나는 배려한 거예요. 친절을 베풀었지만 저 지금 사진 기자에게 찍힌 저 사진의 얼굴 표정들을 보세요. 얼마나 저것이 어리석은 짓인가. 상대방을 배려하긴커녕 배려하지 못한 짓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라는 거는 심지어 미국 대통령과 독일 총리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꼭 어디 직장에서 사장님과 여직원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저런 상황이 어디서나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캠페인을 하기를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나는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우리가 하기에. 꼰대는 뭐 아저씨만 꼰대가 아니에요. 20대 꼰대도 있고 여자 꼰대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 꼰대의 육하원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 있겠지만 내가 꼰대 짓을 설사하지 않더라도 꼰대의 심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은가 한번 들어보세요. 저 육하원칙에 따르면 꼰대의 특성이 뭐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아? what은 뭐예요? 네가 뭔데? where는 어디서 감히? 왜는 내가 왕년의 말이야. why는 그걸 내가 왜? 마지막 how는 정말 가슴 아파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게요, 나이를 먹을수록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 마음만 잘 다스려도 실수를 덜하고 잘 늙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게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자, 그러면 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10계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 한겨레 신문에 16년에 나왔던 건데, 보시면 뭐 10계명이라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뭐 하나하나 보실까요? 자, 첫째, 둘째, 그다음에 셋째, 넷째, 뭐 다 흔히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들이죠. 뭐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근데 9번째랑 10번째는 좀 이상해요. 10번째는 정말 꼰대가 쓴 말 같죠. 진짜 꼰대가 어디 있겠어요. 꼰대가 안 돼야지.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감수성 있는 사람,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이걸 딱 정리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감수성이 별로 없는데 없는 감수성이 생길 수도 있나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있어요. 없던 감수성이 크면서도 생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설마 있을까 했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신건강의학과 코너에. 그래가지고 저게 조회가 43건이나 있어요. 제가 조회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자, 그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감수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남들 다 우는 영화에서도 나는 안 울어. 이런 사람은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데 나온 그 클립인데, 성인지 근력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우리가 근육량이 계속해서 나이 들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럼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다시 기를 수 있죠. 근력을 키울 수 있잖아요. 자꾸 훈련을 하면. 마찬가지예요. 성인지 감수성도 근력과 같아서 나이가 들수록 저렇게 떨어지니까 부지런히 훈련을 해서 근육을 만들듯이 성인지 감수성도 만들어야 됩니다. 또 만들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뭘 하지 말아야 될 건가? 이건 이제 장강명이라는 아주 좋은 소설을 요즘에 많이 쓰는 소설가가 한 말인데요. 한국말은요, 정말 어려운 게 경어가 아니에요. 반말이죠. 한국말의 이 구조는 사람한테 모멸을 주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욕 말고요. 말 자체가, 특히 반말이. 그래서 이 반말을 하지 않는 거,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친근감 얘기가 나오는데요. 반말은 친근감의 표현이 아니에요. 특히나 공적인 공간에서는. 반말은 친근감과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유석 판사라고요. 현직 부장 판사님이, 이것도 역시 신문에 2017년에 쓴 글인데요. 이 전국의 부장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했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정말 이 뼈에 사무치는,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주 잘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두고두고 이거는 어디 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국의 부장님들은 바로 이제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저녁 회식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문유석 부장판사가 한 말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남이다. 존중해라.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남이에요, 남.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뭐 가족 같은 회사, 옛날 삼성선전에도 있었죠. 가족을 내세우는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만, 직장은 일단 가정이 아니에요. 남입니다. 존중해야 될 남이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관계가 아닌 것이고, 밥 먹으면서 하고 싶은 말 뭐든지 해봐라 한다고 정말 할 리도 없고, 젊은 세대와 어울리고 싶다고 민폐 끼치지 말고. 자, 이건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직업이 범죄를 연구하지만 특히 예컨대 파출소에서 주치 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겨도 알아볼 건 다 알아봐요. 눈앞에 온몸에 문신이 그려져 있는 떡대 조폭이 있는데 조폭한테 주치폭력을 하겠어요? 다 발뻗을 자리 보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성추행을 하고 나서 나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말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는 술 취해서 정말 사장뺨을 때린 전과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 바에야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카카오 택시 잘 오니까 굳이 태워주지 말라고요. 제가 여러 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징계위원회를 나가봤는데요. 저 택시가 항상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바로 직전에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큰 공사에 갔었는데 거기도 바로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유석 부장판사가 아주 글을 독하게 쓰시는 분인데요. 나한테 웃어준다고 특히 아저씨들 좋아서 웃어주는 게 아니에요. 부장님이고 팀장님이니까 웃어주는 거지. 그거 절대 곡해하면 안 됩니다. 정 잡고 오해가 일어나면 아침에 세수하고 목욕탕 조명 아래서 화장실 거울 좀 보세요. 거울 좀 보시고 자기 성찰을 뼈아프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제가 문유석 판사가 정말 판사답게 이 세상을 정말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정말 독하게 꿰뚫어보고 계시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 웃어주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부장님이고 팀장님이기 때문에 웃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행여 저런 실수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저런 사건을 많이 봤어요. 이 평소 은행 창구 아가씨가 자기가 은행일 보러 갈 때마다 예쁘게 웃어줘서 정말로 꽃다발을 사들고 가서 아가씨 나한테 관심 있어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뭐 온몸에 그냥 막 소름이 돋죠. 자, 이제 뭘 해야 될 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말 뭘 해야 되냐? 성인지 근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책을 읽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뻔하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소설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사회과학 서적이나 자기계발서는 읽어도 소설은 잘 안 읽게 돼요. 특히 학교 나가고 나면. 그런데 왜 소설을 찾아서라도 읽어야 되냐면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또 뭐 성직자가 되면 보통 이야기를 하지 듣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은 소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일부러라도 찾아 읽어야 되고요. 기왕이면 여성 작가의 소설을 특히 아저씨들은 찾아서 읽어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에는 저게 도대체 왜 100만 부가 넘게 팔렸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일판 1쇄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저 소설이 뜨기 전에 봤지만 정말 뭐 소설 자체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지금까지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지 못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거라는 죄책감이 드시는 분들은 죄값을 치르는 의미에서라도 저 책 돈 주고 꼭 사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은 사람들한테 빌려주질 않습니다. 네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꼭 사서 보고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이 들수록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갖기가 정말 애를 쓰지 않으면 갖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소설을 찾아서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왕 조금 더 책을 읽을 시간이 나시면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정말 페미니즘 작가나 페미니즘에 관한 글을 제대로 찾아서 읽어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 저도 성폭력 교육 강사 교육 받으면서나 저도 처음 읽어봤어요. 제가 하나 간단한 얇은 책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두껍지 않아요. 이 얇은 소책자입니다. 이게 이 치마만다 아디치에라는 테드에 나왔던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딸이 태어난 친구에게 부탁을 받은 거예요. 편지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 딸을 낳았는데 내 딸을 페미니스트로 기르고 싶다.
그럼 친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좀 해달라는 편지를 받고 그 편지에 대한 답글로 저 소책자를 쓴 거예요. 저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페미니스트로 기르기 위한 15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어린 아이에게만 해야 되는 얘기였어요. 그건 우리도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그 15가지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 뭐 성역하는 완벽한 헛소리라고 가르칠 것은 뭐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돼서 말이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유사 페미니즘의 위험성에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아까 초반에 나왔던 홍주표 대표도 자기는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나 저 집에서 설거지도 잘 도와주고 말이야, 뭐 딸 학원 갈 때 뭐 맨날 데려다주고 데려와, 그러면서 자기가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가짜 페미니즘에 이 자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독서를 가르칠 것, 이건 제가 지금도 강조했던 부분이죠. 흔히 쓰이는 표현들의 의미를 갖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호감형이 되기를 거부하도록 가르칠 것.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또 나이 어린 여성, 이 지위가 이 호감형이 되도록 강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어디서 모나지 않고 튀지 않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이 성희롱과 성폭력이 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억압하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모와 관련된 일에 신중해질 것이라는 건 우리가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살쪄 보인다? 라든가 또는 칭찬한답시고 살이 빠져 보이는데, 뭐든지 남자든 여자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외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할까 말까 의심스러울 때는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억압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억압당하는 사람을 성자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할 것, 이건 바로 우리 그저께 최종 판결이 난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청순 가련하고 너무 불쌍해서 몸둘 바를 모를 피해자는 세상에 없어요. 저는 성폭력 가해자 쪽 일도 하고 성폭력 피해자 쪽 일도 하지만 피해자다운 피해자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는 요즘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돌아보자고요. 내가 얼마나 복잡한 사람이에요. 나는 복잡하게 착하고 복잡하게 가끔씩 나쁘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복잡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은 단순할 수가 있겠어요? 단순하게 피해자일 수 있는 피해자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이게 성자로 만들기 시작하면, 아니 어떻게 피해자가 저럴 수 있지? 아니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랑 하하호호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복잡한 거예요. 피해자도 복잡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해 사실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우리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피해자의 사람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계를 넘나들고 피해자를 욕합니다. 그게 우리가 2차 피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야 될 것, 뭐 우리는 이제 큐티를 주로 합니다만, 이게 나이 들수록 자기를 잘 들여다보고 많이 움직여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공통적으로 잘 늙어가는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늘 살펴보고 몸을 많이 움직여라. 자기를 잘 살펴본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철저한 자기 성찰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꿀꺽 삼키고 안 했어. 나 오늘 잘했어. 한 줄 쓰고. 나 오늘 야단칠래다가 칭찬을 했어. 뭐 그럼 그 한 줄 쓰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했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참고 안 했거나, 이거 하루에 한 줄씩 적는 거. 이거 요즘 다 스마트폰들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보면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 데이그램이라는 건데, 하루에 한 줄씩 이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일, 하지 않은 일을 매일 성찰하는 거, 하루에 한 줄씩 적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습관을 기르는 거, 자기 일지 쓰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권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정리할까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감수성이 도대체 뭐냐? 역시 이제 신영철 평론가가 권력 감수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문에 쓴 글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감수성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정말 명쾌한 정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에 더 씌워진 무지와 미신이
차별로 옮겨가지 않도록 막거나 비판하거나 자기 비판 성찰할 수 있는 민감함을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그 차이 위에 더 씌워진 무지와 미신을 알아차리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감수성이에요. 자, 그럼 성인지 감수성이 뭐겠어요? 성별의 차이에 대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민감해져야지. 우리 다 알잖아요. 성폭력 예방교육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교수님들은 십수년 받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15년을 받았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 왜 못해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초래한 침해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남이 초래하고 있는 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섬세한 눈을 갖는 게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젠더 감수성은 뭐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젠더와 관련된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민감함, 예민함, 이걸 말합니다. 인권 감수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권 감수성이라는 거는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약자, 소수자, 소외된 사람의 처지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인권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수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인권 감수성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하고 훈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성폭력 예방 교육 받아서 이게 무슨 수로 되겠어요?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가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게 돼요.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건 아저씨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 지위에 가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둔감하면, 예민하지 못하면. 자, 두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뭐 좀 특정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할게요. 보통 어느 기관이나 성희롱 사건 처리에서 중요한 건 가해 주장자와 피해 주장자, 양 당사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건 기관장의 태도입니다. 기관장의 태도가 어떤가에 대해서 사건이 잘 처리되기도 하고 더 악화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주변인, 제3자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확률은 그렇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멀쩡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장 그 위치에 설 확률이 높은 위치는 제3자예요. 제3자, 주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필요한 건 가해자가 되지 마세요. 피해자가 되면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별로 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대부분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되잖아요. 제3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교육하는 게 성폭력 예방 교육의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원래는.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주변인 제3자로서 해야 될 일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 뭐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이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저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한 말로, 한 단어로 제가 압축을 해보니까 자괴감이에요. 자괴감. 자괴감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풀이하면 스스로 알아서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에요. 제가 성폭력 피해자, 성희롱 피해자들을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피해 감정이라는 게 자괴감이라는 것인데 그건 스스로 알아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립니다. 그게 피해자가 겪는 상태예요. 박근혜 같은 사람이 쓸 말이 아니지, 자괴감은. 자,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의 기분에 공감하고 동조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보통 이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 꼰대인 사람들이 이런 걸 못하죠. 그 다음에 지지가 있어야 되죠. 지지는 그냥 방관하는 게 지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지원하는 게 이제 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2차 피해 방지. 주변인의 역할이 나쁜 쪽으로 보통은 가더라고요. 제가 실제 사건들을 보면. 뭐냐면 주변인들이 돕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2차 피해를 하거나 주변인들이 오히려 가해자를 편들어서 이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이제 2차 피해의 대부분인데요. 뭐 일을 이렇게 키워.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야 네가 좀 참어. 이거거든요. 주변인들의 2차 피해 가해자로서의 역할이. 누군지 아시죠? 사유리. 좀 3차원, 4차원 저 연예인인데 이 사유리가 가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 사유리가 남긴 어록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과 싸울 때 제일 불편한 게 한쪽 얘기만 듣고 적과 편이 되는 제3자. 이거예요. 이 제3자. 이 제3자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일 가슴 아픕니다. 가해자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징계받고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피해자가 계속 남아서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제3자잖아요. 근데 그 제3자가 한쪽 얘기만 듣고 적이 되거나 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해자가 어떤 심정일지. 그래서 예민한 사람이 되려면요, 좋은 주변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주변인이 돼야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래서 좋은 주변인이 되기 위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이것도 역시 문유석 부장판사가 딴 데 쓴 글인데요. 여기도 아주 독하게 썼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기 성찰이라는 게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매일 그렇게 날카롭게 서슬퍼렇게 그렇게 되겠어요? 실수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회적 압력의 정도예요. 그래도 되는 분위기의 직장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분위기의 직장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설사 일어나도 금방 수습이 돼요. 그거예요. 사회적 압력의 문제가. 그래서 부적절한 언행을 할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면 그때 그 언행의 피해자가 된 사람 말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저 부장님, 요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교수님,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 아니죠? 뭐 이렇게 주변에서 압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민한 좋은 주변인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다음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반응의 즉각성이 중요합니다. 개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즉각 반응을 해야 됩니다. 주변인은 즉각 그 자리에서, 물론 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좋게, 단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압력을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변인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변의 압력을 받았잖아요.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사과를 해야 되죠. 빨리 사과만 해도 지금 이 온갖 지금 여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이 갈등들이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과를 안 하거나 사과를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딱 정리해드리자면, 사과는 즉각 해야 됩니다. 지적을 받으면 상처를 받았다, 불쾌하다라고 지적을 받으면 어떤 경우든 즉각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할 때 사과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사과가 아니라 2차 가해예요. 사과할 때 들어가면 안 되는 말, 본의 아니게 그럴 뜻은 없었지만 억울해요. 저만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런 말 들어가면 이건 사과 안 하느니만 못해요.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이런 사과는 2차 가해예요. 사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저런 사과문 내면 저도 징계위원회에 가서 저런 사과문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받고요. 저렇게 늙고 싶으세요? 저건 이제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요양원에서 자기를 돌봐주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저런 이제 추태를 부리는 거죠. 최현국이라고 잘 아시죠? 최현국 그 할아버지,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어르신인데, 이분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잘 늙을 생각하지 말고 젊었을 때 잘해라. 늙어서 나빠지는 사람 없다. 아주 가슴 아픈 말입니다. 늙어서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자기 성찰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요. 취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자기 성찰이고 성의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자기 노력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